밥 한 숟가락에 모래가 씹혔습니다. 피가 입안에 고이는 그 순간 시어머니는 태연히 말했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소화 잘 되라고 특별히 넣은 약이니 남기지 말고 싹 다 씹어 먹거라. 조선시대 개성 최진사대 며느리 연하의 밥그릇에 섞인 건 모래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지옥 같은 10년의 폭수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두둑 조용한 저녁 식사 시간, 섬뜩한 소리가 안채를 울렸습니다. 밥을 씹던 며느리 연하의 입에서 난 소리였습니다. 연하는 비명을 지르며 입을 감싸 쥐었고 손가락 사이로 붉은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시어머니 노씨는 밥숟가락을 든 채 태연하게 며느리를 바라보며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왜 그러냐? 밥에 돌이라도 들었더냐? 어머니, 밥에 모래가 반입니다. 이가 깨진 것 같습니다. 호들갑 떨지 마라. 내년이 하도 먹성을 부려대길래 소화나 잘 되라고 내가 특별히 넣은 약이다. 귀한 거니 남기지 말고 싹 다 씹어 먹거라. 개성부자로 소문난 최진사댁 안방마님 노씨의 악독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녀는 돈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수전노였고 며느리 연하는 빚 대신 팔려온 종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연하가 시집온 지 3년, 그 세월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고된 노동은 견딜 수 있었으나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밥상 학대는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노씨는 며느리의 밥그릇에 쉰보리밥을 주는 건 예사였고 기분이 나쁜 날이면 머리카락을 잘라 넣거나 오늘처럼 개울과 모래를 한 줌씩 섞어 넣었습니다. 연하는 깨진 이의 고통을 참으며 피 섞인 밥을 물로 억지로 삼켰습니다. 지금 그녀의 뱃속에는 7개월 된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굶으면 우리 아기가 굶는다. 참아야 해. 눈물이 밥그릇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남편 최도령이 들어왔습니다. 연하는 구세주를 만난 듯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서방님, 어머니께서 밥에 또 모래를. 하지만 남편 최도령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니, 차갑다기보다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콜록거리며 어머니의 눈치만 살폈습니다. 어머니가 다 뜻이 있어서 그러신 게지. 그냥 드시오. 시끄럽게 하지 말고. 서방님, 제 입에서 피가 나는 게 안 보이십니까? 아, 글쎄 시끄럽다니까. 나도 속이 울렁거려 죽겠는데. 남편은 짜증을 내며 돌아 누웠습니다. 최도령은 본래 심약한 데다 어머니의 치마폭에 쌓여 아무 말도 못하는 마마보이였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원인 모를 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어 아내를 지켜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연하가 부엌구석 차가운 멍석 위에서 쪽잠을 자고 있는데 누군가 그녀를 흔들었습니다. 부인 일어나 보시오. 남편 최도령이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낮보다 더 창백했고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움켜쥔 작은 서책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서방님, 몸이 안 좋으십니까? 쉿. 어머니가 깹니다. 조용히 하시오. 최도령은 피 섞인 기침을 토해내며 연하의 손을 다급하게 잡았습니다. 부인, 내 말을 잘 들으시오. 나는 아무래도 틀린 것 같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머니가 용하다는 무당에게 받아와 내게 먹이던 그 탕약. 먹을 때마다 내 오장육부가 타들어가는 것 같았소. 이제야 알겠소. 어머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한 분이라는 걸. 서방님, 최도령은 품에서 몰래 가져온 서책과 종이 한 장을 연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내 유언장이요. 그리고 이 서책은 우리 집안 재산에 비밀이 담긴 진짜 장부요. 연하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는 내가 죽으면 당신과 뱃속의 아이를 내치고 재산을 톡 차지할 것이요. 그러니 이 장부를 가지고 내가 죽거든 무조건 도망치시오. 아이를 지켜야 하오. 서방님, 미안하오. 못난 남편을 만나 고생만 하고. 말을 맺기도 전에 최도령의 몸이 활처럼 꺾이며 검은 피를 토해냈습니다. 서방님, 눈을 뜨세요. 그때였습니다. 이 밤중에 무슨 소란이냐? 안채문이 벌컥 열리며
시어머니 노씨가 잠옷 차림으로 들이닥쳤습니다. 그녀의 눈은 아들의 죽음을 걱정하기보다 며느리의 품속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 순간에도 노씨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놈이 전현한테 뭘 넘긴 거지? 피를 토하며 쓰러지는 남편. 그 품속에 비밀 문서를 숨겨야 하는 며느리. 그리고 악귀처럼 달려드는 시어머니. 지옥 같은 운명의 소용돌이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서방님. 서방님. 연하의 절규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남편 최도령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고 싸늘하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 노씨의 행동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기는커녕 죽은 아들의 품속을 미친 듯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없어. 분명 아까 뭘 주는 걸 봤는데. 노씨는 아들의 저고리를 찢어발기고 바지춤까지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미 연하가 잽싸게 남편이 준 장부와 유언장을 자신의 속치마 깊숙한 곳에 숨긴 뒤였기 때문입니다. 노씨의 눈길이 천천히 그리고 살기등등하게 며느리 연하에게로 향했습니다. 내년이지? 내 아들이 너한테 뭘 줬지? 내놔. 당장 내놓지 못해. 노씨가 며느리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서방님이 가셨습니다. 제발 곡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곡? 누가 누구 보고 곡을 해? 내년이 내 아들 잡아먹고 무슨 낯짝으로 울어? 노씨는 며느리를 발길질해 구석으로 내몰았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몰려오고 있었기에 노씨는 짐짓 통곡하는 척하며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 새끼야. 저 년이 널 죽였구나. 저 재수 없는 년이 들어와서 집안이 망했어. 최도령의 장례는 빠르게 치러졌습니다. 마을에는 며느리가 기가 세서 남편을 잡아먹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물론 노씨가 퍼뜨린 소문이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연하는 죄인처럼 마당 구석에 꿇어앉아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의 품속 속치마 안주머니에 숨겨진 비밀 장부. 그것만이 뱃속의 아이와 자신을 지킬 유일한 동아줄이었습니다. 서방님, 지켜봐 주세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살리겠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사무제를 지낸 날 밤. 노씨는 자신의 방으로 하인 중 가장 힘이 세고 우직한, 하지만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마당새를 은밀히 불렀습니다. 노씨의 앞에는 엽전 꾸러미가 놓여 있었습니다. 마당쇠야, 너 눈 다섯 마지기 갖고 싶지 않으냐?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오늘 밤 큰일을 하나 치러야겠다. 노씨의 눈이 뱀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며느리 년을 처리해라. 마당새가 기겁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이라뇨? 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게다가 뱃속에 마님의 손주도 있는데요. 손주, 흥! 내 아들을 잡아먹은 년의 뱃속에 든 게 내 핏줄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어? 게다가 그년이 내 재산을 노리고 문서를 숨겼어. 살려두면 후환이 된다. 노씨는 엽전 꾸러미를 마당새 앞으로 툭 던졌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멍석마리에서 저수지에 수장시켜라. 성공하면 이 돈은 물론이고 논문서도 주마. 하지만 실패하면 내 놈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돈의 눈이 먼 마당새는 꿀꺽침을 삼키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연하는 헛간 같은 광에 갇혀 며칠째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탈진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죽이려 할 거야. 불길한 예감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광문이 열리며 비에 젖은 마당새와 건장한 사내둘이 거적대기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씨, 원망 마셔. 마님이 시킨 일이니 마당새야, 이게 무슨 짓이냐? 입 막아. 사내들이 달려들어 연하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거적대기로 그녀를 둘둘 말기 시작했습니다. 연하는 배를 감싸 안으며 발버둥 쳤지만 만삭의 몸으로 장정들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짐짝처럼 연하를 짊어지고 빗속을 뚫고 마을 외곽의 깊은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거적 틈으로 스며들었고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습니다. 연하는 죽을 힘을 다해 손가락을 꼼지락거렸습니다.
다행히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가 여인은 몸지킬 칼 하나는 있어야 한다며 몰래 쥐어주었던 작은 은장도가 옷고름 속에 있었습니다. 아가야, 엄마가 지켜줄게.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꺼내 거적 안쪽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 빗소리와 천둥소리에 묻혀 거적 찢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수지 둑방길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 가자. 아이고, 무거워라. 마당새가 연하를 바닥에 내려놓고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찢어진 거적 틈으로 연하가 튀어나왔습니다. 전혀 도망간다. 번개가 번쩍이는 순간 산비탈을 향해 맨발로 달리는 연하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잡아! 놓치면 우린 다 죽어! 처절한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시덤불에 발이 찢어지고 나뭇가지에 얼굴이 긁혀 피투성이가 되었지만 연하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서방님. 하지만 뒤에서는 횃불을 든 사내들이 짐승처럼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얼마 못 가 벼랑 끝에 몰린 연하. 발 아래는 시커먼 강물이 입을 벌리고 흐르고 있었고 뒤에는 칼을 든 마당새가 씩씩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독한 년 순순히 죽었으면 편했을 것을! 연하는 배를 감싸 안고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빗물이 눈물과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내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돌아와서 당신의 그 탐욕스러운 목줄을 끊어놓을 것이다. 잡아! 마당새가 손을 뻗는 순간 연하는 망설임 없이 시커먼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풍덩 마이너스. 거친 물살이 연하를 집어삼켰고 그녀의 모습은 순식간에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벼랑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마당새가 침을 뱉었습니다. 채! 미친년! 이 폭우에 강물에 뛰어들다니! 시체도 못 찾겠군! 어쩌죠? 그냥 죽여서 던졌다고 보고해! 어차피 죽은 목숨이야! 다음 날 아침 노 씨는 며느리가 죽었다는 보고를 받고 팝상 앞에서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알턴 이가 빠졌구나. 이제 아들의 재산은 온전히 내 것이다. 그녀는 숟가락으로 고깃국을 듬뿍 떠먹으며 흡족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강물 깊은 곳에서 연하의 질긴 생명이 아직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품속 장부가 훗날 자신을 파멸시킬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던 연하. 정신을 잃어가던 그녀의 손을 누군가 덥석 잡아채는데 과연 그녀를 구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쿨럭, 쿨럭. 연하가 눈을 뜬 곳은 낯선 천장이 보이는 허름한 오두막이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젖은 옷에서는 쉰내가 났습니다. 정신이 드는가? 걸걸한 목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한쪽 다리를 절뚝거리는 험상궂은 노인이 약탕기를 다리고 있었습니다. 덥수룩한 수염에 흉터가 가득한 얼굴, 영락없는 산적의 몰골이었습니다. 연하는 소스라치게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누구십니까? 저를 해치려는 겁니까? 해치려 했으면 벌써 강물 고기밥이 됐겠지. 떠내려오는 걸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격이군. 노인은 퉁명스럽게 말하며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약사발을 내밀었습니다. 마셔라. 뱃속에 애까지 든 몸으로 찬물에 들어갔으니 성할 리가 있나. 연하는 그제야 자신의 배를 감싸 쥐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무사히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그런데 여기는 깊은 산중이다. 쫓기는 몸인 것 같아 관아에는 알리지 않았다. 며칠 몸이나 추스르고 떠나거라. 노인은 자신을 장노인이라고만 소개했습니다. 그는 약초를 캐고 숯을 구워 파는 사람 같았지만 가끔 보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았고 셈도 빨랐습니다. 연하는 안도감에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왜 그러느냐? 애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강물에 빠진 충격 때문인지 예정일보다 한 달이나 일찍 산통이 시작된 것입니다. 폭풍과 치는 밤 산속 오두막은 산실이 되었습니다. 산파도 없고 따뜻한 물도 부족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낡은 가위 하나와 장노인이 끓여온 물뿐이었습니다. 서방님, 연하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문지방을 쥐어뜯었습니다. 호통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이 아이만은 장노인은 밖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물을 날랐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거라. 머리가 보인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리며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응애 응애 우렁찬 울음소리가 오두막을 갈랐습니다. 핏덩이 같은 사내 아이였습니다. 연하는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비록 칠삭둥이로 태어나 작고 여리지만 죽은 남편을 쏙 빼닮은 아이였습니다. 내 아가, 장하다. 살아주어서 고맙다. 장노인도 땀을 닦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독한 어미로고 그 난리통을 겪고도 기어이 살려내다니. 연하는 아이의 이름을 대복이라 지었습니다. 큰 복을 받고 살라는 뜻이자 자신을 죽이려 했던 시어머니에게 보란듯이 복수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했습니다. 산속 생활은 처절했습니다. 연하는 산후조리는커녕 당장 먹을 것이 없어 산을 헤매야 했습니다. 낮에는 장노인을 도와 약초를 캐고 밤에는 아이를 업고 숯을 구웠습니다. 손발은 트고 갈라져 피가 맺혔고 고운 양반과 며느리의 태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지고 얼굴은 검게 그을려 영락없는 산골 아낙네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연하가 캔 산삼을 장터에 내다 팔고 돌아온 장노인이 물었습니다. 너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나. 약초를 보는 눈이나 샘을 하는 머리가 있어. 도대체 어디서 온 누구냐? 연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품속 깊이 간직해온 남편의 유언장과 장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리고 피 맺힌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에 모래를 섞어 먹인 일, 남편을 죽게 방치한 일, 그리고 자신과 뱃속에 아이를 수장시키려 했던 일까지. 이야기를 다 들은 장노인의 표정이 묘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개성 최진사대. 노씨라고 했느냐?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이 아시는 분입니까? 장노인은 허탈하게 웃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알다마다. 내 다리를 이렇게 절름발이로 만든 게 바로 그 노씨 년이니라. 연하는 깜짝 놀라 장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20년 전 개성에서 제일 가던 객주였다. 그런데 그 독사 같은 년이 관아와 짜고 나에게 누명을 씌워 전 재산을 뺏고 다리까지 부러뜨려 내쫓았지. 그 년이 지금 그 큰 기와 집에 사는 것도 다 내 피를 빨아먹은 덕분이다.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전율을 느꼈습니다. 공통의 적을 가진 두 사람의 만남. 이것은 하늘이 내린 복수의 기회였습니다. 장노인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내 억울함이나 내 원한이나 갚아주는 길은 하나뿐이다. 그게 무엇입니까? 돈이다. 그년이 목숨보다 아끼는 그 돈으로 짓밟아주는 것이다. 내가 너를 조선 제1의 거상으로 만들어주마. 하겠느냐? 연하는 자고 있는 대부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압이 없는 자식 쫓기는 신세. 이대로 숨어 살면 평생 죄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연하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하겠습니다. 아니, 해야 합니다. 제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 집안을 송두리째 사버리겠습니다. 그날부터 연하는 며느리가 아닌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장노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상술과 비법을 연하에게 전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물건을 팔지 마라. 사람의 마음을 사라. 그리고 때가 되면 그 마음을 비싸게 되파는 것이다. 세월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강산이 변한다는 그 시간 동안 개성 바닥에는 얼굴 없는 거상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막대한 자금으로 상권을 하나둘씩 집어삼키는 베일에 쌓인서 여각의 주인. 그가 바로 10년 전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연하였습니다. 이제 칼은 갈아졌습니다. 연하는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훌쩍 자란 아들 대부기의 손을 잡고 개성장터 한복판에 섰습니다.
저 멀리 10년 전보다 더 으리으리해진 시댁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가자. 대보가. 내 할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연하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세월은 흘러 악독한 시어머니 노씨가 예순이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노씨는 여전히 개성에서 알아주는 부자였으나 실상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욕심만 앞세워 무리하게 땅을 사들이고 고리대금업을 확장하다가 사기를 당해 가세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노씨는 이를 숨기기 위해 보란듯이 으리으리한 환갑잔치를 열었습니다. 개성 바닥에 내 위세를 다시 보여줘야 해. 음식은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리고 비단은 최고급으로 깔아라. 노씨는 곡간을 탈탈 털어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잔칫날 마당은 손님들로 북적였지만 분위기는 어수선했습니다. 들었나? 노마님네 곡간이 비었다는 소문이 있네. 쉿! 들릴라? 그래도 오늘 개성 최고의 거상이라는 서여각의 주인이 온다더군. 그 베일에 쌓인 여자 거상 말인가? 노마님이 그 사람에게 돈을 빌리려고 난리라지.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 대문 밖에서 웅장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여각의 행수님 납시오. 모든 이들의 시선이 대문으로 쏠렸습니다. 화려한 가마문이 열리고 비단옷을 휘감은 한 여인이 내렸습니다. 얼굴은 쓰개치마로 가려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뒤로 하인들이 들고 오는 선물 상자의 규모만 봐도 엄청난 거물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손에는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총명하게 생긴 사내 아이의 손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노씨는 버선발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지금 당장 돈줄이 마른 노씨에게 개성 상권을 장악한 이 여인은 반드시 잡아야 할 똥아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문만 들었는데 이리 뵙다니 영광입니다. 노씨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아부를 떨었습니다. 과거 며느리를 밝힐지라던 그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돈 앞에 비굴해진 늙은이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은 쓰개치마 속에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환갑을 축하드립니다. 제 선물이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인의 눈짓에 하인들이 괴짝 하나를 마루 위에 쿵 내려놓았습니다.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황금 두꺼비와 금괴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헉! 자중에서 탄성이 터져나왔고 노씨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이 귀한 것을 약소합니다. 앞으로 노마님과 큰 거래를 하고 싶어 드리는 정성입니다. 아이고, 당치 않으십니다.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상석으로 모셔라. 노씨는 여인을 상석에 앉히고 자신은 그 옆에서 술을 따르며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래, 서행수님은 어찌 이리 젊은 나이에 큰 돈을 버셨소? 남편분은 어디 계시고? 여인이 술잔을 천천히 기울이며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저런. 쯧쯧 안 됐구려. 돈 욕심에 눈이 먼 가족에게 배신당해 피를 토하고 죽었지요. 노씨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딘가 익숙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설마 하며 넘겼습니다. 그때 옆에서 떡을 먹던 사내 아이 대보기가 노씨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노씨는 아이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저 아이 누구랑 닮았는데? 죽은 아들 최도령의 어린 시절과 판박이었던 것입니다. 행수님, 저 아이는 누구요? 제 아들입니다. 아비 없이 자랐지만 제 아비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벼르고 있는 효자지요.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여인은 품속에서 문서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님, 사실 제가 오늘 온 것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요? 제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지요? 여기 차용증을 가져왔습니다. 이 집과 전담 모든 것을 담보로 잡으신다면 지금 당장 필요한 자금을 대드리지요. 노씨는 고민했습니다. 집문서까지 걸어야 하나 싶었지만 금괴를 보니 욕심이 솟구쳤습니다. 이 돈만 있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좋소. 내 도장을 찍으리다.
노 씨가 도장을 찍으려는 순간 여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제 얼굴이나 한번 똑바로 보시지요. 돈 빌려주는 사람 얼굴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인은 쓰고 있던 스케치말을 천천히 벗어내렸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 더욱 기품 있고 서늘해진 얼굴. 하지만 죽었다 깨어나도 잊을 수 없는 그 얼굴. 바로 10년 전 자신이 강물에 던져버린 며느리 연화였습니다. 노 씨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고 들고 있던 붓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설마 내가 마당에 있던 하인들도 특히 구석에서 떡을 주워 먹던 마당새도 기절초풍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귀신이다. 물에 빠져 죽은 아씨 귀신이야. 연하는 싸늘하게 웃으며 노 씨의 코앞으로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어머니,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제 밥그릇에 모래를 넣어주시던 그 정성이 그리워 제가 이렇게 황금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연하의 눈빛이 비수처럼 노 씨의 심장에 꽂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죽은 며느리가 돌아오니 반가워서 말문이 막히셨습니까? 너 인연 노 씨는 숨이 턱 막히며 뒷목을 잡고 휘청거렸습니다. 잔치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라고? 죽었다던 며느리가 살아왔어. 하지만 연하는 아랑곳하지 않고 탁자 위에 문서를 집어들며 선언했습니다. 자, 이제 거래를 시작하시지요. 어머니의 목숨줄이 이 돈을 놓고 말입니다. 죽음에서 돌아온 며느리의 선전포고. 그리고 10년 전의 진실을 마주한 시어머니의 경화. 과연 연하는 어떤 방법으로 시어머니를 파멸시킬까요? 오붓피 말리는 복수 그리고 모래 밥상. 전현이 미쳤어. 여봐라. 당장 전현을 끌어내라. 죽은 귀신이 씨인 게 분명하다. 노 씨는 거품을 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당을 가득 채운 건 연하서 행수가 데려온 건장한 호위무사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연하는 탁자에 놓인 찻잔을 들어 우아하게 한 모금 마신 뒤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대접이 소홀하시군요. 10년 만에 온 며느리에게 몽둥이라니요. 닥쳐라. 내가 감히 어디라고 기어와. 내 아들 잡아먹고 도망친 년이. 도망이라니요. 어머니가 마당새를 시켜 죽여서 내다 버리셨지 않습니까? 저수지에 비 오는 날 밤에. 순간 구석에 숨어있던 마당새가 사색이 되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좌중이 술렁거렸습니다. 세상의 며느리를 죽여서 버렸다고? 노마님이 독하다 했지만 살인까지 사주했을 줄이야. 사람들의 수근거림에 노 씨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증거 있느냐? 어디서 모함질이야? 연하는 콧방귀를 뀌며 탁자 위에 문서를 톡톡 쳤습니다. 증거는 천천히 따지기로 하고 우선 돈 문제부터 해결하시지요. 어머니, 뭐라? 어머니가 그동안 사업 확장이니 뭐니 하며 빌려 쓴 돈. 그 돈줄이 누군지 아십니까? 연하의 눈짓에 뒤에 서 있던 장노인이 절뚝거리며 걸어 나왔습니다. 이제는 번듯한 도포를 입은 장노인을 보자 노 씨의 눈이 다시 한번 뒤집혔습니다. 너는 20년 전 그 절름발이 장객주? 오랜만이다. 이 독사 같은 할망구야. 내가 내 다리를 부러뜨리고 뺏어간 재산, 내가 이 아이를 통해 도로 찾으러 왔다. 진실은 이러했습니다. 노 씨가 최근 돈이 급해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린 막대한 자금, 그리고 사기를 당해 날린 땅 문서들. 그 모든 판을 짠 배우가 바로 연하와 장노인이었습니다. 노 씨는 자신의 목줄을 쥔 채권자가 바로 며느리라는 사실에 경악했습니다. 그럼 내 빚이 다. 네, 전부 제 것입니다. 이 집, 논밭, 심지어 지금 어머니가 입고 계신 속옷 한 장까지도 제 담보로 잡혀 있지요. 연하는 문서 뭉치를 바닥에 휙 뿌렸습니다. 지금 당장 원금과 이자를 갚으십시오. 못 갚으시겠다면 당장 이 집에서 나가셔야겠습니다. 노 씨는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당장 갚을 돈은 없었습니다. 그때 노 씨의 눈에 연하 옆에 서 있는 대보기가 들어왔습니다. 죽은 아들을 쏙 빼닮은 아이. 노 씨는 본능적으로 태세를 전환했습니다. 아가? 연하야. 연으라. 노 씨가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내가 잠시 노망이 났었나 보다. 그래. 살아와 줘서 고맙다. 그리고 저 아이.
내 손주 아니냐? 내 아들의 핏줄 맞지? 노 씨가 아이를 만지려 손을 뻗자 연하가 매몰차게 그 손을 쳐냈습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더러운 손으로 어딜 만지십니까? 무슨 말을 그리 섭섭하게 하느냐? 핏줄은 못 속이는 법이다. 이제 그만 화 풀고 합치자꾸나. 내 재산도 어차피 다 내 손주 것 아니냐? 돈이 없으니 이제 핏줄을 인질 삼아 엉겨붙으려는 수작이었습니다. 연하는 기가 차다는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합치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제가 어머니께 밥상을 한번 차려드리지요. 그걸 다 드시면 빚을 탕감해 드리는 것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오냐, 오냐. 밥상이 대수냐? 내 다 먹으마? 노 씨는 살 길이 열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연하가 손뼉을 치자 하인이 녹그릇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이었습니다. 노 씨가 숟가락을 들고 덤비려는데 연하가 제지했습니다. 잠깐, 양념을 쳐야지요. 연하는 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울가에서 펀 거친 모래였습니다. 차르르륵 마이너스 연하는 쌀밥 위에 모래를 한가득 쏟아부었습니다. 밥 반, 모래 반이었습니다. 드십시오. 노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으란 말이냐? 왜요? 10년 전 제가 임신했을 때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소화 잘 되는 약이니 남기지 말고 씹어 먹어라라고요. 연하의 눈에 서늘한 도끼가 서렸습니다. 저는 그 모래밥을 먹으며 피눈물을 흘렸고 뱃속의 아이를 지켰습니다. 어머니도 살고 싶으시다면 드셔야지요. 밥알 하나라도 남기면 이 집은 즉시 압류입니다. 좌중은 숨을 죽였습니다. 개성 최고의 부자였던 노마님이 며느리 앞에서 모래밥을 받아든 꼴이라니. 못 먹겠느냐? 그럼 나가라. 연하의 호통에 노 씨는 덜덜 떨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집을 뺏길 수는 없었습니다. 우드득 마이너스 으득 마이너스 노 씨가 밥을 한 숟갈 입에 넣고 씹자 이가 갈리는 끔찍한 소리가 났습니다. 노 씨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노 씨는 헛구역질을 하면서도 며느리의 서슬퍼런 눈빛과 문서 더미를 보며 억지로 모래밥을 삼켰습니다.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연하가 나직이 말했습니다. 맛이 어떻습니까? 어머니, 그게 바로 며느리가 흘린 피맛이고 한등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연하는 모래밥을 꾸역꾸역 먹고 있는 시어머니를 보며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잘 드시는군요. 하지만 어머니, 제가 깜빡한 게 있습니다. 우물, 우물. 뭐냐? 이 집의 진짜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이 집 문서를 가져갈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죄인 노 씨를 포박하라. 모래밥을 먹다 말고 포승주를 받게 된 시어머니. 그리고 그 뒤에서 걸어 들어오는 뜻밖의 인물.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누군지 알고. 포승줄에 묶인 노 씨가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관아의 형방은 차갑게 죄목을 읊었습니다. 죄인 노 씨는 들어라. 너는 10년 전 며느리를 살해하라고 사주한 죄, 그리고 20년 전 장 객주에게 누명을 씌워 재산을 강탈한 죄, 또한 고리대금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빤 죄를 물어 체포한다. 증거를 대라. 며느리가 저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무슨 살인 교사냐? 그때 연하의 뒤에서 쭈뼛거리며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바로 마당새였습니다. 마님, 죄송합니다요. 제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마당새의 손에는 노 씨가 10년 전 며느리를 죽이라며 써줬던 각서와 당시 받았던 돈주머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 마귀 같은 할망구가 비오는 날 밤에 며느리를 수장시키라고 시켰습니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믿었던 신복의 배신. 노 씨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연하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살아 돌아온 게 기적일 뿐. 어머니가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살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죗값을 받으십시오. 노 씨는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개성 백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형틀에 묶인 노 씨에게 곤장 세례가 쏟아졌습니다. 매우 쳐라. 으악. 으아, 귀여느라, 연어야. 나 좀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다. 노 씨는 살이 터지는 고통 속에 며느리를 부르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아들 대북이의 눈을 가려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관아를 빠져나갔습니다. 가자. 대보가.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 노 씨는 재산을 모두 몰수당하고 곤장을 맞아 반병신이 된 채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으리으리했던 기와집은 연하의 소유가 되었고 그곳은 갈 곳 없는 이들을 위한 구율소 빈민 구제소로 바뀌었습니다. 1년 후 어느 추운 겨울날, 연하는 아들 대북이와 함께 장터 국밥집에 들렀습니다. 그런데 가게 밖에서 누더기를 걸친 늙은 거지가 손님들이 남긴 밥을 훔쳐 먹으려다 주인에게 쫓겨나고 있었습니다. 에이, 재수 없어. 저리 안 가. 이 노망난 할망구가. 주인이 소금을 뿌리며 밀치자 늙은 거지는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밥알을 허겁지겁 주워 먹기 시작했습니다. 흙과 먼지가 잔뜩 묻은 밥알이었습니다. 아이고, 배고파. 밥 좀 주시오. 그 거지는 바로 노 씨였습니다. 과거 며느리 밥그릇에 흙을 섞어주며 깔깔대던 천하의 부자 노 마님이 이제는 길바닥에 흙밥을 주워 먹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대북이가 그 모습을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 할머니, 흙 묻은 밥을 먹어요. 불쌍해요. 연하는 잠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보가. 잘 보거라. 남의 눈에 눈물 내면 제 눈에는 피눈물이 나는 법이란다. 저것이 바로 욕심의 끝이다. 연하는 국밥집 주인에게 엽전 한 양을 던져주며 말했습니다. 저 거지에게 따뜻한 밥 한 그릇 주시오. 흙은 섞지 말고. 그리고는 노 씨가 자신을 알아보기 전에 아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그것이 연하가 시어머니에게 베푼 마지막 자비이자 영원한 작별이었습니다. 며칠 뒤 연하는 남편 최도령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어엿한 거상이 된 연하, 그리고 아버지를 닮아 늠름하게 자란 아들 대북이. 연하는 묘비 앞에 남편이 남겼던 유언장과 되찾은 집문서를 올려놓았습니다. 서방님, 들리십니까?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컸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억울함도 모두 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연하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잘했다며 머리를 쓰다듬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뻐하실까요? 그럼 기뻐하시고 말고 이제 우리는 빚진 것도 없고 숨길 것도 없단다. 당당하게 살자꾸나. 하늘은 맑고 햇살은 따사로웠습니다. 지옥 같은 시집살이와 죽음의 고비를 넘긴 며느리 연하. 그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조선 최고의 여성 거상으로서 아들과 함께 새로운 세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악인은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평범한 진리. 그 진리가 개성 땅에 널리 퍼져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오래도록 전해졌다고 합니다.